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한쪽에선 폭염으로 나라 전체가 펄펄 끓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 ICPP 이회성 의장에게 기후 위기 상황과 대응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네, 뉴스큐 첫 소식은 국회로 갑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체제 주요 당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명계를 요직에 기용하는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공방 오갔습니까? 네, 오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법무부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졌고 낮 12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법무장관으로서 결정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면서도 결정 내용에는 유감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피해를 공익고발한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될 경우 검찰에서 아무런 스크린을 거치지 않고 사장되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에게 자신이 청구한 헌법재판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사과하고 검찰 수사 범위를 늘리는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계속 이와 같이 수사를 한다면 수사받는 사람 중에서 이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면서 또 청구를 무효확인 청구라든가 그걸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재가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과를 요청하면서 법무부 시행령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의원 질의도 들어보시죠.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자녀 학교 폭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에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거는 사실은 장관님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 아닙니까? 이에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은 부실 검증보다는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부각하면서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 이게 그 서초동 일원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공개의 사실이었다면 경찰 세평에도 당연히 이 문제가 들어갔겠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찰에서는 이 검사 출신의 국수본부장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양당 상황도 살펴볼까요? 여당은 당직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죠. 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 당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오늘 임명장을 받아서 공식 활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초선의 박수영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홍보본부장에 내정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에 대한 임명은 연기가 됐는데요. 친윤석열계 일색인 지도부라는 비판을 고려해서 다른 당직들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기현 대표는 이런 비판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윤 인사로 채워졌다는 평가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에 그러면 친윤 아닌 인사가 있으신가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인사가 우리 당에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당직 개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회 비명계이면서 광주 지역 재선인 송갑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삼선의 김민석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재선의 김성주, 한병도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대변인단에는 재선의 권칠승 의원이 수석 대변인, 초선 강선우 의원이 새 대변인으로 합류한 가운데 브리핑 논란이 있었던 김의겸 의원은 교체가 됐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두루 중용됐지만 당직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던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박성준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통합, 탕평, 안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당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동안의 5선 위원으로서 일을 잘 해오셨고요. 또 사무총장으로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극성 지지자들의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으로 내홍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직 개편이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정부 간 협의를 강화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협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박대출 신임 정책위 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사이 정책 공조를 위한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주 69시간 노동으로 잘못 알려지는 등 민심 이반을 경험하면서 정책 발굴 단계부터 여론과 홍보 등 유기적인 정책 마케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과 5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안보실 이문희 외교비서관을 교체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 비서관의 인사교체 시기가 되어 바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일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사퇴한 데 이어 외교비서관까지 교체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 방일에 동행해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내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의 대가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로 치켜 세우는 등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재임 중 방송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을 뿐 아니라 2020년 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으로 1억 7천여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을 옹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양특검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특검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매듭 지어야 한다며 결단의 시간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을 향해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을 아직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검찰도 립서비스만 할 뿐 김 여사 소환 조사라는 성역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우종수 청장을 신임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성인 남녀 2,506명에게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36%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오른 61.2%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월 첫 주에 올해 최고점을 찍은 이후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부정평가는 3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리얼미터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 영향과 주 69시간 논란 등 대형 복합 악재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오른 37.9%, 더불어민주당은 1.0%포인트 내린 45.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구체적인 발사 시간과 장소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47분쯤부터 8시까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장소는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함경북도 길주 앞바다 무인도 알선 방향으로 날아간 미사일은 37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미사일의 세부 재원과 추가적인 활동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 22일 북한이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을 쏜 지 닷새 만으로 이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8번째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비난하며 3월 내내 미사일 도발을 이어왔는데요. ICBM 발사와 미사일 공중폭발 시험, 핵어뢰 수중 폭발 시험 등을 감행했습니다. 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했고 지난 12일에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을 처음 쏘아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ICBM 고각 발사와 지난 19일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SRBM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 사이에는 수중드론 형태의 핵어뢰 헤이를 발사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도발은 미 항공모함 전개와 연일 맹비난을 퍼부은 한미연합상륙훈련, 쌍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미 핵추진 항모 니미츠함을 포함한 제11항모 강습단이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합니다. 항모 강습단은 니미츠함과 이지스 순양함 벙커1함, 이지스 구축함 웨이니, 메이어함과 디케이터함으로 구성됐습니다. 입항에 앞서 오늘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우리 해군 세종대왕함, 최영함과 함께 항모 호송훈련과 방공전 등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북핵 대응 방안의 하나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북한이 쏜 미사일 가운데 상당수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며 보통 일로 봐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우리 외교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하자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나이지리아인 남매 4명이 숨졌습니다. 1살짜리 막내를 가까스로 구한 부모가 다른 자녀들까진 미처 대피시키지 못한 거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한 경위 전해주시죠. 네, 경기 안산 선부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3시 반쯤입니다.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는 3층짜리 빌라인데 2층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는 나이지리아인 가족, 부모와 5남매가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이 나자 부모는 1살짜리 막내딸을 데리고 급히 나왔지만 다른 자녀들은 미처 구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4남매, 11살 여아와 7살과 6살 남아, 4살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안방에서 발견됐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모 역시 다쳐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합동감식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경찰과 소방은 감식을 진행한 결과 거실 벽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적 요인일 가능성이 큰 건데
불은 삽시간에 거실 바닥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안방에 있던 4남매가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질식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을 당한 나이지리아인 가족은 2010년 무렵 한국으로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고물상 일을 하면서 일가족 7명의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이웃 주민들은 설명했습니다. 벌이가 충분하지 않았을 텐데도 참 밝은 가정이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일가족은 2년 전에 살던 집에서도 불이 나서 이번 화재로 숨진 둘째 아들이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 광화군 만이산에서 난 산불이 17시간여 만인 오늘 아침 8시쯤 잡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한때 주민 8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축구장 30개 넓이에 산림 22헥타르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다행히 국가지정 보물이 있는 정수사나 주변 시설로 번지지는 않았는데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서울 오장동에 있는 14층짜리 오피스텔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방 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대원 2명도 1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가족의 비자금 등 각종 폭로를 이어갔던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귀국 즉시 광주로 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에게 사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전 씨는 현지 시간 26일 뉴욕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도망치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사죄하고 회개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씨는 한국 시간 내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2년 동안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투약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조사 시작된 지 7시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유아인 씨는 경찰 청사 안에서 점심을 먹은 뒤 2시간 전쯤부터 다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투약 경위와 마약 입수 경로, 공범 여부에 대한 추궁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유아인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프로포폴을 100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성분도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검출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처방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50여 명을 추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명단에 유아인 씨가 포함되면서 경찰은 지난달 초 미국 여행을 마치고 입국한 유아인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이 검출됐고 경찰은 프로포폴을 처방한 걸로 의심되는 병원과 유아인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유아인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유아인 씨 측이 언론에 일정이 공개돼 사실상 공개 소환이라며 출석 연기를 요청해 오늘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를 통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판단할 계획인데요. 의료진에겐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처방했는지 등을 따져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마와 엑스터시 등이 서울, 강남 등 전국 주요 도시 클럽에 유통됐는데 클럽에서 손님을 모집하는 직원들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주차장에서 남성 2명이 만나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오른쪽은 클럽에서 손님을 모집하는 직원,
마약류 유통책에게서 액상 대마를 사는 모습입니다.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유통책 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총책인 30대 A씨는 서울 강남 클럽에서 일하다가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최근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마약류 시가 20억 원 상당을 국내로 보내 혐의를 받습니다. 엑스터시와 코카인 등을 과자 봉지 사이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마약류가 주로 클럽 MD들이 구입한 걸 확인했고요. 그 클럽 MD들이 클러버들한테 마약류를 직접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마약류는 클럽 직원들을 통해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클럽으로 퍼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하와이에서 보낸 우편 송장을 모두 확인해 유통 규모를 파악하고 클럽에서 손님들이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유통책과 투약자 등 6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클럽 내 마약 유통에 관련된 사람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구현모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과 중도 하차에 이어 구원투수로 등판한 윤경림 KT 사장마저 대표이사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재계 순위 12위인 KT의 수장 선임이 또다시 지연되면서 혼돈에 빠져든 KT는 내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사퇴 수습에 나섭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KT가 추진하던 VR 가상현실 사업에 총대를 맸던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 일반 시민이 VR에 대한 서비스 인지도를 제고를 하고 참여하는 업체들 간의 협력과 소통과 사업 공동 추진을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가 중도 하차한 구현모 대표를 대신해 이번엔 KT 경영에 총대를 맬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내세운 정부 압박에 결국 대표이사 후보직을 공식 사퇴했습니다. 윤 후보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새로운 CEO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연말에 이루어졌어야 할 임원 인사도 지연되는 등 재계 순위 12위 KT 내부는 리더십 부재로 인해 혼돈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후보 사퇴의 공식 확정으로 서창석 네트워크 부문장과 송경민 경영 안정화 TF장의 사내이사 후보 자격도 자동 폐기됐습니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촉구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거세진 AI 열풍에 디지털 전환 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대한 사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KT 이사진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윤 후보 사퇴에 따른 공백을 메울 대표이사 직무대리 결정 등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직무대리는 직제상 박종욱 경영기획본부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카카오가 진행한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의 최종 경쟁률이 2.27대 1로 집계됐습니다. 배정 비율은 44.14%로 100주를 청약 신청하면 44주를 팔 수 있습니다. 하이브도 공개 매수에 참여해 보유한 SM 지분을 전부 처분할 예정이었지만 이 가운데 44%만 매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SM 지분의 3.6%를 보유하고 있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는 이번 공개 매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은 참고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총괄은 오는 31일 SM 주주총회에 검사인을 선임해 놓은 상태로 이에 대해선 주총 진행과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숙박 할인 쿠폰이나 온누리 상품권 지원을 늘려 국내 관광과 전통시장 소비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세일 행사를 여는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다만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은 만큼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국민 창업 아이템으로 꼽히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재작년 약 14% 늘어 3만 개에 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를 보면 지난 2021년 말 전국 외식 가맹점 수는 1년 사이 23.9% 증가한 16만 7,455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치킨 가맹점이 2만 9천여 개로 13.6% 증가했고 본죽 등 한식 가맹점은 39.8%, 커피 가맹점은 30%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타격을 받았지만 배달 수요 등에 확대된 데 따른 건데 반면 가맹점당 평균 매출은 2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습니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위법을 제보받았다면서 세차장에 찾아와 금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갈 범죄가 늘고 있는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정모 씨가 운영하는 스팀 세차장에 환경단체 회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가운데 자신을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한 남성. 스팀 세차장은 하루 물 사용량이 100리터로 제한되는데 정 씨가 기준을 초과해 물을 썼다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지역에선 지금 경찰관이랑 동행 하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공무원 쪽에서 국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에 겁을 먹었죠. 개업한 지 석 달도 안 됐다고 호소하는 정 씨에게 사무국장 A 씨는 신고가 들어가는 걸 막을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희가 신문사 하나가 있어갖고 그냥 거기 광고를 실으시고 그냥 광고비 쪽으로 해갖고 그냥 이렇게 막 무마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1년이 500이고요. 약간 뒷면으로 좀 넘어갔을 때 말씀하신 3년? 비슷한 시기 인근 지역에서 스팀 세차장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세차장 업주가 먼저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길래 답해줬을 뿐이고 실제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A씨가 소속돼 있던 단체는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A씨를 제명했습니다. 지난 5년간 공갈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꼬투리 잡아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견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영업정지나 폐업 처분을 받으면 당장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점을 노린 범죄입니다. 과거에도 기자나 환경단체를 사칭하며 돈을 뜯어내는 일이 성행했는데 여전히 줄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9월에는 경기 부천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겁주고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들어 음식점과 공사장, 세차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갈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신고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는다면 먼저 경찰에 알려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백현동 개발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중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집니다. 김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출석 전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요청을 받아 재판에서 위증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 순찰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으로 검찰은 112 신고 처리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고 바꾼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참사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흘 동안의 전국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오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부산, 제주 등 전국 13개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사 발생 150일이 지나도록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며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이른바 불하트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눈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뒤에 그 위에 불을 붙이는 건데요. 자칫 화재나 큰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하얀색 눈 스프레이로 길바닥에 하트를 그린 뒤 불을 붙입니다.
스프레이를 뿌린 모양대로 시뻘건 불길이 화르르 일어납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브라트입니다. SNS에 브라트나 불장난 등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 수백 개가 쏟아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격담이 여럿 올라올 만큼 인기입니다.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브라트 위험하진 않을까? 소방대원들의 감독을 받아 YTN 취재진이 직접 시연해봤습니다. 눈 스프레이로 하트를 그리고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스프레이엔 가연성 가스가 들어있어서 짧은 시간에 불이 붙고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시연 도중 바람이 불자 불길이 거세지거나 불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엔 특히 위험합니다. 가연성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라이터로 점화시 옷이나 인접 가연물에 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장난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해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색다르고 자극적인 영상을 SNS에 올려 주목받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는 사이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은 간과된다고 지적합니다. 위험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호기심이 증대가 되고 타인으로부터의 영웅심리나 집단의식을 통해서 관심받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가 안전을 압도하기 때문에 재미로 시작했다가 자칫 큰 화재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SNS 브라트놀이. 무작정 유행을 따르기에 앞서 안전을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세종시 연기면의 한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을 포함해 차량 6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1톤 트럭 운전자 7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근에서 1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1톤 트럭이 신호를 기다리며 멈춘 차들을 제때 보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만 2세 미만 아동이 2,800여 명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내용으로 개월수로 나눠보면 0에서 5개월이 1,043명, 6에서 11개월이 607명, 12에서 17개월 651명, 18에서 23개월 594명이었습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은 필수 예방접종을 시작 또는 종료해야 하고 개월수에 따라 영유아 검진도 받아야 하는 만큼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면 아동학대 위험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식 종사자와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편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의 기본금 인상안에는 차별 해소 의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급식 종사자들은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 강도로 조기에 퇴사하고 늘봄 학교도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네, 앞서 잠시 전해드린 것처럼 새학기부터 시작한 늘봄 학교 운영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와 돌봄 전담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땜질, 졸속 운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그럼 오늘 퇴근 전에 내가 설계를 먼저 보고 싶은데 제가 5시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좀 데리러 가야 해서 초등학생들을 8시까지 잘 돌봐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 학교. 교육부가 늘봄 학교라는 이름으로 새학기부터 전국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새학기 일주일 전까지 해당 학교 교사들조차 시범 학교인 줄 모를 정도로 너무 급히 추진하는 바람에 공간도 인력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전 2월 21일 전남의 43개 학교가 늘봄학교 시범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늘봄학교를 벼락치기로 준비하여 교사들은 업무 가중을 호소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는 상당히 많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렇게 말했지만
돌봄 행정에 투입한다는 공무원 120명을 현장에선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늘봄학교 부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보직을 만들어 탄력 근무제를 적용해 주겠다고 합니다. 교사가 퇴근 시간 이후에 운영될 방과후 프로그램과 저녁 돌봄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아이를 맡아 돌보는 돌봄 전담사들의 시름도 큽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는데 돌봄 전담사는 절반 이상이 시간제 인력이고 총액 인건비로 증원도 막아놨습니다. 경북에는 전일제 돌봄 전담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갑자기 시작하니까 교실이 없었습니다. 도서관에 칸막이를 치고 늘봄 아이들과 돌봄 아이들을 분리시키고 늘봄 아이들에게 문제집을 풀게 하는.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봉사자와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고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부모와 함께 집에 있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말합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일, 봉사로 할 수 있는 일, 이런 정도로 돌봄을 치부하고 이러한 늘봄학교는 돌봄을 하는 자에게도 그리고 돌봄을 맡기는 자에게도 저녁 8시까지 일하라. 애는 우리가 8시까지 학교에서 봐줄 테니. YTN 장하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2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1월 23일부터 10주 연속 10,000명 아래를 나타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3명으로 36일째 1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3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마스크 판매량은 소폭 늘어난 거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티몬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마스크 판매량이 직전 3일보다 20% 늘었고 위메프에서 같은 기간 마스크 판매량이 8.91%, SSG닷컴에서도 30%가량 늘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데다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도가 덮쳐 비상사태가 선포된 미국의 소도시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2개 주에서 최소 26명이 숨진 가운데 힘겨운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토네이도가 강타한 미시시피의 소도시 롤링포크의 위성사진입니다. 단정하게 배치돼 있던 주택가와 상업지역은 쑥대밭으로 바뀌어 형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간 우체국과 관공서도 지금은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드론 영상은 피해 상황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주택과 건물의 지붕들은 파손되거나 통째로 날아갔고 내부도 처참하고 어지러운 모습입니다. 파괴된 트럭은 잔해 속에 파묻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됐고 앙상한 나무들은 가지를 모두 잃고 뼈대만 남았습니다. 재난을 버텨낸 주민들은 복구를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쿠퍼 부부는 엉망이 된 자신의 찻집을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It's just very sad. It's very sad. But everybody's coming together and helping, and it's just great. We were in our house. It actually blew our carport off. Shed's gone. Holes in the roof.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워커 시장도 피해 현장에서 복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It's just been devastating. You know, the loss of lives. I wish my condolences to all the families who've been affected. 지도에서 지워질 만큼 큰 피해를 입은 시골 소도시는 힘겹게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비록 잠깐이지만 지구가 인공 빛에서 벗어나는 어스아워 캠페인이 올해도 전 세계에서 진행됐습니다.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물음도 뒤따르지만 갈수록 동참하는 이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로마의 상징 콜로세움을 비추던 등이 꺼지고 사위가 어둠에 잠깁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을 감싸 안았던 빛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도 기후변화를 겪는 지구를 위해 잠시 암흑을 견딥니다. 3월 마지막 토요일 저녁,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어스아워입니다. 세계 자연기금 주도로 전 세계가 같이 불을 끄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자는 캠페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어스아워 시간에 스스로 만든 전력으로 영화를 봅니다. Chile es de las últimas que vienen y estamos muy contentos, tenemos mucha gente presente y vamos a ver un documental que lo vamos a impulsar por nuestra propia energía a través de las bicicletas. 1시간 소등이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의문과 함께 정부나 기업이 아닌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된 뒤 200개 가까운 나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면서 지구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대표적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So Earth Hour is here tonight to send the signal to politicians to really get their act together, send a signal to the German government to speed up everything they have agreed on climate policy and they haven't yet implemented. 인류 문명에서 비롯된 인공의 빛이 잠시 쉬어가는 1시간은 내년에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쪽 끝 나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인류의 교과서로 불리는 제6차 IPCC 종합보고서가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인류가 살얼음 위에 서 있으며 앞으로 10년 기후행동에 따라 인류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 충격적인 종합보고서를 내놓은 IPCC의 이회성 의장 모시고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대처 방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IPCC라고 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부터 35년 전에 UN 총회 결의에 의해서 세계 기상기구와 그다음에 또 세계 환경기구가 공동으로 창설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기후 과학, 그다음에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 그다음에 또 그 영향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관한 모든 연구 자료를 집대성해서 평가한 후 정책 입안에 참고 자료 입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게 주 임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기후 과학이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집대성한 보고서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에 5차 보고서 나왔고 9년 만에 6차 종합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195개국에서 과학자, 관계부처 공무원들 포함해서 한 줄 한 줄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년 전과 지금의 어떤 보고서 내용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5차 때까지의 보고서는 주 포인트가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은 자연적인 지구 온도 상승인지를 밝혀내는 게 주요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5차가 끝나면서 어떤 점이 확실해졌냐면은 그 동안에 올라간 온도는 다 거의 대부분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죠. 이번에 중요한 합의점은 뭔가면은 최근에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또 그런 기상 이변의 원인으로서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특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번 보고서에서 알려진 것으로서는 최근에 발생한 여러 기상 재해는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를 빼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정도까지 확증을 갖게 되었죠.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러한 기상 이변은 오롯이 인간의 영향으로 빚어진 것이다. 이런 어떤 결론에 그렇습니다. 도달한 6차 종합 보고서였었는데 보고서 보게 되면은 2도의 경고, 1.5도의 경고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그 기온 상승의 임계점을 1.5도로 정한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1.5도, 2도는 사실 그것은 이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입니다. 어떤 온도가 우리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그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만은 최종적인 목표 온도 설정은 그건 정치적인 협상에 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 위험이라는 것이 각 사람 또 각 지역 각 부문마다 다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각 해당되는 이제 국가가 서로 모여가지고서 그 동안에 사실 1.5도가 좋으냐, 2도가 좋으냐 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 2도까지 하자는 것이 이제 파리 협정 전까지의 그 논의였는데 파리 협정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1.5도까지 낮추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으로 정치적인 타결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지금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인류가 이미 살얼음판에 있다 이렇게 절박성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뭐 국가의 3분의 1이 덮일 정도의 어떤 뭐 홍수가 나기도 하고 폭염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기상 이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장님이 실제로 보고서의 내용들을 담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상재해 이변이라는 것은 지금 각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국가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그런 현황, 그다음에 또 가뭄이 지금 뭐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지역도 아주 많습니다. 이제 그 기후 변화가 계속된다라는 사실은 그런 그 이상 기온의 발생 빈도가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그 강도가 더 이제 세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 사무총장께서 이제 그런 표현에 그 경각심을 이제 불러일으킨 것은 시적절한 이제 것이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런 경고는 더 일찍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고로서만 이 행동이 촉구되지 않는다는 데 이제 있습니다. 경고에 따라서 물론 행동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기후 행동을 취함으로 해서 국가 경제 발전 또 우리 개인 스스로의 이 복리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심어져야 행동으로 연결이 될 수 이제 있겠죠. 예, 우리가 이거 기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지면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는구나라는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경고를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앞서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기후 위기가 갖는 가장 큰 위험성은 어떻게 보면 회복 불가능하다 이런 그 심각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기후 위기의 문제라는 것은 어떤 임계점을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그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더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그 임계점이 어디인지를 사실 정확히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데 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과학자들의 여러 그 연구가 이제 큰 도움이 이제 되고 이제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임계점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이제 그 대응에 대한 과학적인 처방이랄까 하는 것이 더 이제 많아지겠죠. 1차적으로 정한 임계점 혹은 마지노선을 본다면 앞으로 10년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그 10년 동안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10년 사실 지금부터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이산화탄소의 전 세계 배출량이 감소해야 되거든요. 많은 이제 그 여러 그 정책이나 또는 이제 그 뭐 대안의 이 꼭지가 항상 2030년, 2050년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런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뭘 할 거냐를 강조를 하는 게 포인트인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바로 지금 시점서부터 매년 7%씩 줄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점을 많은 데서는 이제 언급하기를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지금 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조금씩 서둘러서 이행을 해와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방안들이나 구체적인 좀 대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째 에너지 시스템을 이제 놓고 보았을 때 기존의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형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이 화석 에너지로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탄소 포집을 이제 해가지고서
뭐 땅에 묻거나 또는 재활용하는 기술을 활용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다른 에너지원,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등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서 필요한 수요를 이제 충당해주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겠죠. 또 에너지 효율 개선을 더 이루어 가지고서 에너지 소비가 늘지 않으면서 이제 경제 성장은 계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대안도 강구할 수가 있겠죠. 그 말씀하신 대안들 중에 보면은 포집 저장 기술, 뭐 제거 기술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실용화되기에는 기술 발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러겠죠.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와 그다음에 또 그 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이제 없는 점이고요. 예. 지금 현재 세계 각국 여러 부문에서 연구 그 분야의 저탄소 활용을 위한 여러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좋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고서 내용들 보면 6개 분야별 대책도 좀 제안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에너지나 건강 분야에 대한 또 대책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소개도 해주시죠. 사실 건강 부문이라는 것은 기후 대책의 기후의 문제가 어떻게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쪽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더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온난화가 진행돼 가지고서 온도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가 없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더 많아지겠죠. 그럼요. 그것은 노동의 생산성과도 또 직결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가 않고 에너지 쪽에서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에너지 그 저탄소형 에너지로의 그 전환이 이제 불가피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예. 뭐 대응 인프라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부 대책도 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자금 지원이 좀 상당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고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된다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번 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 하나가 이제 이쪽 그 기후 대응 쪽으로 이제 자금 그 수요와 그다음에 또 공급의 그 이제 수준을 비교를 해보니까 뭐 한 3배에서 6배 정도 더 많은 자금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그래야 것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런 그 갭이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겠죠. 그만큼 이 금융 시장에서 기후 대응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다른 투자에 비해서 별로 매력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게 되고 있겠습니다. 이제 그 점을 분석하는 게 사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한 정부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정부 간 협의체이기 때문에 각국별로 공동의 대응들이 필요할 텐데 이 또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별로는 또 발전 단계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아주 지금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의 온난화라는 것은 지난 150년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러한 그 행적은 그동안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이제 선진국들이죠. 이제 때문에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자 하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사실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바로 그 점에서 이 지구 공동의 문제인 기후변화 안정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과 그다음에 책임질 입장이 있지 않으면서 피해만 보는 사람의 입장이 있으니까 상당히 얘기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제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협의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국제사회가 지금 인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속한 부분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개도국한테 이제 재정 지원을 약속을 했고 금액까지 그다음에 또 기술 지원도 약속을 했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부분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IPCC 첫 한국인 의장이시고 제가 앞서도 잠깐 방송 전에 질문을 드렸지만 88년에 IPCC가 생기고 나서 3년 뒤에 IPCC 안에서 부의장도 하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IPCC 안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7월이면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차 보고서를 만들고 또 완성하신 데 대한 소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 문제라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관심사 차원을 좀 한 걸음 더 넘어가 가지고서 기후 문제의 그 본질과 그 핵심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 그것이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관심을 넘어서서 그 본질과 핵심까지도 사람들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PCC 이회성 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당국이 실리콘밸리뱅크 SVB 사태 이후 악화한 금융시장 불안 심리에 대응해 지난해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3, 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현화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레고랜드발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예대율 한시적 완화 등 유동성 규제 완화 대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최고 연 15.9% 금리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 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신청 당일 돈을 빌려주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되면 최초 대출 때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많게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전세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월세로만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는 미국은 어떻게 다른지 현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세 제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없는 것이라며 개인 간에 큰 돈을 맡기고 계약하는 일이 낯설다고 답합니다. I didn't know about it in the past, and it's only recently I learned about it. I think the challenge here is that if you were trying to do something in a system here in the U.S. or in America, I think the first hurdle to overcome is trust. I think giving a large sum of money to someone you don't know is a very challenging concept for most Americans. 미국의 임대는 보통 보증금으로 한 달 월세를 내는 만큼 기간이나 금액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적은 디파짓으로 집을 갖다가 살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계약할 수도 있고.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LA의 평균 월 임대료가 390만 원 정도로 한국의 월세와 비교해 비싼 편입니다. 여기에 임대료가 계속 올라 세입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게 흔한 일입니다.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2명이 산다거나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3명이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월 소득의 30% 정도만 임대료로 내는 게 이상적이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거의 뭐 50% 넘는 경우도 많고, 교과서적인 답변은 30%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하고 훨씬 더 렌트비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70가구를 가진 임대사업자는 미국이 한국보다 세입자 보호 조치가 엄격하다고 말합니다. 이 임차 계약이나 이런 퇴거 소송에 있어서도 많이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렵다라는 게 이렇게 판단이 되면 또 쉽게 내쫓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임대 방식이 다른 이유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소득 기반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집에 거주하는 문화이지만 한국은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한 해 전세 계약 보증금 총액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한국에선 전세 비중이 줄어들 순 있어도
미국처럼 월세 100% 시장으로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소형 화물 전기차가 인기를 끌자 중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가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시될 예정인데 기술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어 국내 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1톤 화물 트럭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많이 팔리는 서민 자영업자들의 차입니다. 그만큼 가격과 성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 가격은 4,400만 원이지만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여기에다 소상공인에게는 국비지원금의 30%를 추가로 지원해줘 거의 절반 값에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2,350원이니까 2천만 원 빼니까 차값이 일반 기름차 비슷했어요, 작년에. 배터리 용량 때문에 그런 거지 차는 만족해요. 기름차, 디젤차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인기에 힘입어 국산 1톤 전기 트럭은 지난해 3만 5천여 대가 판매됐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국내 승용차 판매 1위였던 소렌토의 50%가 넘는 양입니다. 지난달에는 봉고와 포토 전기차 모델이 각각 5,000대와 4,800대 이상 팔려 기아에서는 2위, 현대차에서는 3위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 지금 차량 구매 계약을 맺으면 1년 뒤에나 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인 중국의 비아디가 다음 달 국내에 1톤 전기 트럭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내 대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수입과 판매망을 구축하고 AS망까지 갖춰 본격 경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보조금도 국내 업체와 차별 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간 20만 대 이상의 주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주요 시장에서의 중국산의 침투율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그건 이제 시장에 제품이 나왔을 때 소비자의 반응으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비아디는 1톤 전기 트럭의 시장 반응을 봐가며 전기 승용차 진출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 승용차는 트럭이나 버스와 달리 비아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중국 모기업의 정체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과 싱가포르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배우 유아인 씨 오늘 아침 9시 반에 소환 조사에 나섰고 지금 한 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지난 24일 출석 예정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 일정이 공개가 돼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됐고 또 특히 이제 사실은 이런 피의자 조사는 비공개 소환이 원칙입니다. 2019년에 법무부 훈령이 개정돼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소환을 하거나 포트라인에 세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한 씨 같은 경우에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부담을 더 느끼고 또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조정을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혹시나 일정을 너무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 것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가 나온 지 불과 이제 주말 지나고 바로 오늘 월요일에 즉시 출석을 한 걸로 보이고요. 비공개 소환으로 일단은 진행이 됐습니다. 비공개 소환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 취재진 통해서도 좀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혐의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4종류의 마약 양성 반응도 나왔는데 주의 혐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이게요. 이 마약 같은 경우에 특히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마약으로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그런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식약처에서 모든 이 처방 정보 같은 것들을 통합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방할 때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정도 단위로 묶어서 역추적을 해서 시스템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이 투약하는 경우에 역추적해서 이게 불법 투약이 아닌지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바로 이런 시스템을 추적을 해봤더니 유아인 씨가 이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여한 정황이 발견이 됐고 이래서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아인 씨 미국 여행 중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간이 소변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의외로 프로포폴은 발견이 되지 않았고 대마 성분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때 당시 모발도 수거를 했는데요. 모발을 국과수에서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 코카인 성분과 케타민 성분까지 같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사건이 불거진 게 지난달 초잖아요. 그 이후에 뭐 모발 소변 검사도 진행을 했고 또 유아인 씨의 뭐 주거지도 압수수색 진행을 하고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한 달 반가량 지나고 나서 지금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되는지 너무 압수수색은 또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수사 상황의 진행에 따라서 이 절차 자체가 반드시 뭐 입건된 지 얼마 만에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상황상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소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렇게 뭐 한 달 반 정도면 바로바로 소환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입건을 하고 나서 이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을 하게 되고요. 예. 또 이 경찰 입장에서도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가 뭐 필요한 어떤 증거들, 정보들을 확보하는 그런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서 사실 이게 아주 늦었다, 이 조사 일정이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게 크게 예. 문제가 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기가 늦었다기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조사를 철저히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제 조사를 받게 됐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또 유아인 씨의 변호인단에 관심이 많아서 좀 호화 뭐 군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인단을 사실 호화 군단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연예인들이 이 프로포폴이라든가 마약 투약 이런 예. 수사를 받을 때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변호인단 이름 올린 박성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 최고 마약통으로 마약 수사 굉장히 그러니까요.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변호인단으로 선임을 했다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혐의를 부인한다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부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형량을 조절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렇게 마약 수사를 전담적으로 했던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의 마약 수사 기법에 대해서는 정통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당연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변호인단을 구성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호화 그 군단이라고 한 어찌됐든 간에 뭐 마약 쪽에서는 전문가로 통했던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능력 있는 뭐 변호인단을 꾸렸을 때 어느 정도 형량을 낮출 수 있고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쟁점에 의해서? 지금 마약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소 사실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예.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 행해지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뭐 마약 성분이 나온 머리카락 이런 것들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 압수수색을 했을 때 나온 증거들이나 그동안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공소 사실 일시와 이 장소와 어디서 마약을 했는지, 그다음에 뭐 언제 마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도는 특정이 돼야지 이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만약에 특히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약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여했는지가 적어도 공소 사실이 구별될 정도로는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특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유한 씨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부인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아인 씨 입장 나온 걸 보면 뭐 다른 마약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프로포폴과 관련해서는 바늘 공포증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초범인 만큼 뭐 집행유예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온 입장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거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검찰이 얼마만큼의 지금 증거를 경찰이 확보를 하고 예. 있는지는 아직까지 보도가 나오지 않고 모든 증거들은 사실 수사 단계에서 게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이후 기소가 돼야지 게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증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예.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 만약에 대마 정도만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받고 협조를 한다고 하면 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코카인 같은 약물은 굉장히 마약 범죄 중에서도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1억 원 이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약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카인 같은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유한 씨가 지금 나오는 태도로 봐서는 프로포폴 부분에 대해서는 바늘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료용 목적이었다는 걸 주장해서 조금 혐의를 좀 덜어내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른 마약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 경찰에서 제시하는 증거나 수사 진행 상황을 봐서 이 대응을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량이 나올지는 입증 정도와 유한 씨의 인정과 협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또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천재로 통했었는데 일순간에 사기꾼으로 전락이 돼버려서 해외 외신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권도영 대표, 최근에 몬테네그로에서 검거가 됐는데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권도영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이 체포된 혐의는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입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해서 항공기를 타고 이 두바이로 가려고 하다가 이 적발이 된 건데요. 사실 권도영 대표가 왜 이렇게 위조 여권까지 사용해서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출국을 하려고 했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테라 루나 코인을 개발해서 이게 달러와 연동돼서 굉장히 안정적인 가상화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투자를 이끌어냈지만 이 시스템상의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숨겨서 계속해서 투자자를 이끌어냈고 결과적으로 이게 폭락 사태를 빚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양산했다.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또 싱가포르에서도 이 사람 수사선상에 올린 상황인데요. 이런 혐의들로 인해서 세계 각국으로 도피를 하고 또 싱가포르의 폭락 사태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한 이후에는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두바이로 가려다가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히게 된 겁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혐의가 있고 미국에서도 혐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혐의가 있고 체포가 된 몬테네그로에서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병 확보는 어느 나라에서 할 건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송환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권도영 대표를 송환하려면 어떤 절차가 좀 진행이 돼야 됩니까? 일단 우리나라,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미국, 몬테네그로 모두 범죄인 인도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게 되면은 국제법상으로는 체포된 국가에서 송환된 국가를 결정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요, 어느 나라에서 먼저 요청했는지, 그다음에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나 피고인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각자 국가에서 모두 다 자기네 법정에 이 권도영 대표를 세우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만약에 이런 범죄인 송환 결정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권도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세월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범죄인 송환하는데 몇 년이 걸렸던 사례들도 우리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송환될지 또 송환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싱가포르 포함해서 3개국 중에서 권도영 대표가 송환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우리나라와 미국입니다. 수사 착수는 우리나라가 빨랐는데 미국이 기소를 먼저 해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국내에서는 권도영 대표를 조금 더 엄벌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게 맞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이 훨씬 더 그 형이 가혹한 편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러 범죄가 경합돼서 이루어졌을 때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량을 기준으로 형량을 추가해서 가중처벌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과주의를 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지른 범죄에 들어가는 형을 모두 다 합산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폰지 사기의 주범 같은 경우에는 150년형까지도 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집행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검찰이 미국 현지의 권도영
대표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권도영 대표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들과 배상을 하려는 어떤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 회복에 있어서는 사실은 처벌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법정에 세우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검찰 권 대표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1,000억 정도밖에 동결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50조 원 가까이 뭐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피해자도 20만 명이고 그럼 만약에 국내로 송환이 된다면 배상 가능성은 뭐 피해자들의 구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미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보다야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재산 추적도 쉬울 것이고 집행도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예. 이게 처벌받는지 유죄 판단을 받는지와 여부와 강제 집행 여부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권도영 대표가 지금 우리나라에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이걸 찾아내서 배상 신청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사 어떤 법정에서 이 집행이 가능할 여지는 있겠지만 만약에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다고 하면 이걸 추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또 가상화폐여서 또 추적하는 게 더 힘들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상화폐라는 것이 사실은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예. 이유가 은닉이 굉장히 용이한 수단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 처벌과는 별개로 이 권도영 대표로 이 사기 행각으로 인한 이 피해자들이 만약에 피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 회복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라별로 혐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만약에 권도영 대표 지금 우리나라로 송환이 된다면 법적 공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예. 번째는 이 가상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지금 권도영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증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분배받는 어떤 약정을 표시한 어떤 증서라고 볼 수 예. 있거든요. 근데 가상화폐를 이걸로 볼 수 있냐에 대해서 인정한 사례도 없고 우리나라 법원이 좀 회의적으로 판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구속영장이 한번 예. 기각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증권성을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유리한 점은 미국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성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이번에 고발을 해서 기소까지 이어졌고 또 테라와 루나가 결제 수단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예. 사람들은 이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보고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증권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권도영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기는 어차피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뿐이지 사기의 어떤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해서 경제적 이익을 재산상 이익을 보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결제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테라 루나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권도영 대표가 알고도 속이거나 그걸 숨기고 적극적으로 어떤 장밋빛 전망만 얘기를 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투자자들을 호도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부더라도 피해자들이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커피를 주문했더니 식혜가 나오고 때로는 종업원이 주문 자체를 잊어버려도 당연한 카페가 있습니다. 경증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 파는 이른바 기억다방인데요. 사회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은 인지 능력을 키우고 지역 주민들의 치매 인식도 개선하는 새로운 캠페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치매 진단을 받은 77살 권일선 할머니. 오늘 하루 멋진 바리스타로 변신해 동네 주민들에게 직접 내린 커피를 대접합니다. 많이 며칠 했는데 어제 이제 처음 해보는 게 처음에는 조금 약간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해보니까 뭐 그런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겁고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자체가 즐겁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강대균 할아버지도 지난 2018년부터 치매를 앓았습니다. 주문하세요. 블랙커피 하나랑요. 저거까지 하나? 실수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선생님들이랑 연습도 많이 했고 이제는 자신 있습니다. 못해도 잘 봐주세요. 반짝 기억다방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카페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드는 일까지 모두 치매 어르신들이 도맡습니다.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이 나와도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게 기억다방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다방을 찾은 주민들은 커피를 주문하기 전 치매에 관한 퀴즈를 풀면서 평소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도 바꿉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이게 몸 아픈 것처럼 아픈 거에 한 일종인데 그게 뭐 기억에 잠깐씩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초고령 사회를 맞아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성 치매 문제. 이런 캠페인을 통해 치매 환자라도 사회 구성원으로 잘 활동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등부 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환자 비율도 높아졌는데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61살 홍모 씨는 4년 전 허리를 시작으로 등과 엉덩이까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허리 디스크, 즉 허리뼈에 추간판이 튀어나오며 신경을 자극했기 때문인데 제대로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못 움직였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골반 쪽에 이제 송곳으로다가 이게 막 후벼 파는 듯한 그런 느낌. 홍 씨처럼 몸 뒷면 폭넓은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등 통증으로 분류합니다. 척추나 허리, 엉덩이뼈뿐 아니라 위장과 췌장, 신장 등 각종 장기에 문제가 있어도 등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뭐 척추뼈라든가 아니면 뭐 그쪽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인대, 뭐 관절, 뭐 아니면 신경 이런 것들 다양한 조직들이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이런 등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등 통증 질환 진료 인원은 546만여 명으로 4년 전보다 6.6% 증가하며 전체 양방 질환 가운데 5번째로 환자 수가 많았습니다. 환자는 60대, 50대, 40대 순이었는데 40대에서 60대가 전체 진료 인원의 55%에 달했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근력 저하가 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등 통증 발생 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뭐 잘못된 자세라든가 반복된 뭐 부하라든가 뭐 아니면은 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등 통증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흔한 증상이라고 방치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먼저라고 조언합니다. 또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빠르게 걷기, 유연성 유지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등 통증은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인삼과 홍삼의 양리 성분이 면역력과 체력 증진에 큰 효능이 있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홍삼에서 오일을 뽑아 실험해봤더니 기존 인삼과 홍삼에는 없었던 전립선 비대증 완화에 효과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진도 기자입니다. 인삼에는 독특한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존재합니다. 몸의 활력을 높여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귀하게 쓰였습니다. 홍삼은 인삼을 증기에 찐 것으로 색이 붉게 변하며 진세노사이드의 분자 구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지고 인삼과는 조금 다른 효능을 보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오랜 기간 쓰이던 홍삼에 또 다른 효과를 찾아냈습니다. 홍삼에서 오일을 뽑아내봤습니다. 이 오일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를 유발한 실험용 쥐는 정상 쥐보다 전립선 무게가 5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쥐에 홍삼 오일을 8주간 투여하자 무게가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 항원도 홍삼 오일을 주자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립선의 무게 및 PSA 수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전립선 비대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료받은 국내 환자는 135만여 명. 이 가운데 90% 이상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젊은 층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올 하반기에 착공됩니다.
오는 2028년 개통되면 동남북권 통행 시간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되고 여가와 문화 공간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오공원.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강변도로였던 이곳은 마드리드시의 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시민들의 산책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월릉교에서 대치동 12.2km 구간이 1단계, 지하 약 60m 깊이의 왕복 4차로를 만드는 공사가 하반기에 착공합니다. 개통 목표는 2028년입니다. 2단계는 월계에서 송정 11.5km 구간 지하화로 2029년부터 착공합니다. 지하도로가 생기면 차량 분산 효과 등으로 동남북 간 통행 시간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음과 매연이 가득했던 공간은 문화, 여가, 수변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거고요. 대부분은 친수 공원,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그리고 다양한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쉼터 공간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2단계 구간까지 완공 목표 시기는 2034년. 다만 필요한 시 예산만 2조 원에 육박해 재원 확보 여부는 여전한 변수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에서 나란히 은메달을 따낸 차준환구와 이혜인 선수가 큰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첫 동반 준우승이라는 경사에 한국 피겨스케이팅 미래에 대한 미래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시상대에 오른 차준환. 완벽한 클린 연기를 펼치며 자신의 최고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4회전 점프들에 있어서 많은 연습을 했었고 또 좋은 또 높은 퀄리티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좀 그만큼 또 좋은 점수로 잘 보답받은 것 같아서 기쁜 것 같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부츠가 망가져 기권해야 했던 아쉬움도 씻어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을 놓치는 아픔을 겪었던 여고생 이혜인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한국 여자 선수가 세계선수권 시상대에 오른 건 김연아 이후 10년 만으로 사상 처음으로 남녀 동반 메달이라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피겨 강국 러시아 선수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저에 대해 약간 의심을 했던 적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대회들을 통해서 뭔가 저도 더욱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도 끝까지 제가 시즌 초반에 잘 안 됐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김연아 키즈들의 눈부신 성장이 3년 뒤 밀라노 올림픽을 향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을 목표로 삼고 있고 다음 시즌에 또 다음 시즌이 아니더라도 이제 중요한 대회가 많기 때문에 올림픽 빼고도 올림픽이 아닌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의 첫 사이클이기도 하고 또 첫 시즌을 정말 만족스럽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무언가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저 스스로를 더 열심히 연습하고 발전시키면서 좀 더 저의 그런 꿈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내일은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봄 날씨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지만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2도 정도 웃돌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중부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는데요. 최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수도권과 충남은 종일,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지방은 밤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도 18도,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봄 기운이 더욱 완연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칩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